사회과학 연구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측정해야 할 때가 참 많죠. 이걸 대체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손에 잡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전체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사회과학 연구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창의성, 편견, 이런 것들 체중계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이 막연한 개념들을 어떻게 논문에 딱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과정을 지금부터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큰 그림, 바로 이겁니다. 측정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그걸 현실과 연결하고 또 어떤 도구를 쓸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측정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신뢰도와 타당도까지 쭉 훑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연구의 청사진을 그리는 개념화입니다. 모든 연구의 시작점이죠. 그 개념화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내 연구에서 말하는 편견은 바로 이런 뜻이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는 거예요. 이건 편견이고 저건 편견이 아니야 하고요. 이게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연구 안에서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편견이 저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서로 약속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느낌이 딱 오죠. 처음엔 그냥 막연하고 뿌연 아이디어 덩어리였는데 이걸 조각하고 다듬어서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개념화입니다. 예를 들어 연민과 공감, 비슷해 보이지만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 바로 이런 작업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 실체화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건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에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게 원래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우리가 저울에 달 수 있는 실제 사물처럼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측정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연구자로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측정하려는 게 몸무게처럼 딱 하나로 떨어지는 개념인가요? 이걸 단일 차원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학업 능력처럼 수학 실력, 언어 실력,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개념인가요? 이게 바로 다차원 개념입니다. 내 연구 대상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정의가 끝났으면 이제 다리를 놓을 차례입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거죠. 바로 조작화 단계입니다. 조작화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작업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의한 그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 방법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은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같은 설문 문항을 개발하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이 깔때기 그림을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맨 위에는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아주 넓고 추상적인 개념이 있죠. 이게 깔때기를 통과하면서 점점 구체화돼서 맨 아래에는 당신의 연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라는 딱 떨어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1홀에서 현실로, 추상에서 구체로 내려오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조작화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연구 방법론적으로 진짜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바로 반영지표냐 형성지표냐 하는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반영지표는 우울감이라는 잠재된 특성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식욕이 없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형성지표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가 합쳐져서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선택에 따라 통계 분석 방법, 특히 구조방 정식 같은 걸 쓸 때 모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제 개념도 정했고 측정할 방법도 구체화했으니 다음은 어떤 자를 쓸 건지, 즉 측정 도구를 고를 차례입니다. 자, 측정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 어떤 수준의 척도를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논문에서 쓸 수 있는 통계 분석 기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같은 명목 척도로 잰 데이터로 평균을 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어떤 수준인지 아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정말 많이 보는 것들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이나 7점으로 답하는 리커트 척도.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예, 아니오로 답하는 이분 척도나 따뜻한, 차가운처럼 반대되는 형용사 사이에서 고르는 의미분별 척도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가장 적합한 도구를 골라 쓰는 거죠. 때로는 더 복잡한 특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여러 항목을 합쳐서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 걸 지수라고 하고요. 아니면 신문을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 이걸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지수는 숫자로, 유형론은 카테고리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측정 도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쓰면 될까요? 아니죠. 이 도구가 쓸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품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가 뭐냐면 한마디로 일관성입니다. 얼마나 꾸준히 같은 결과를 보여주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그게 꼭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kg 더 무겁게 나오는 고장난 체중계가 있다고 해봐요. 잴 때마다 계속 5kg씩 더 나오면 어때요? 결과는 아주 일관되죠. 신뢰도는 높은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죠. 이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자 간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등등.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설문조사를 이용한 논문을 쓰신다면 거의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크롬바흐 알파 값입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도 돼요. 논문 심사위원들이 방법론 파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통 0.7 이상이면 이 척도는 문항들이 일관성 있게 잘 만들어졌구나 하고 인정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논문에도 이 크롬바흐 알파 값이 얼마인지 꼭 보고해야 합니다. 자, 신뢰도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종 보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타당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진짜로 우리가 재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재고 있는 게 맞아? 이 구성개념 타당도가 바로 우리가 만든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뢰도가 높아도 그 연구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전체의 설득력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타당도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론적인 접근, 즉 번역 타당도입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문항들이 그럴듯해 보이는지, 안면 타당도,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개념의 모든 측면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내용 타당도를 따져보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 데이터를 돌려보는 경험적 검증입니다. 같은 개념을 재는 문항들끼리는 당연히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겠죠. 이걸 수렴 타당도라고 하고요. 반대로 전혀 다른 개념을 재는 문항과는 결과가 달라야 합니다. 이게 판별 타당도입니다. 특히 통계 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에서는 이 경험적 검증 결과가 없으면 논문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수준으로 측정할지, 어떤 척도를 쓸지 결정하고 그게 일관성이 있는지, 신뢰도, 그리고 정확한지, 타당도를 검증하는 이 모든 단계가 차곡차곡 쌓여서 누가 봐도 이 연구는 체계적으로 잘 설계되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단단한 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측정의 설계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 설계도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 체계적인 과정이야말로 사회과학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귀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자 지도인 셈이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명확하고 일관되고 자신감 있는 연구를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